자, 이번 시간에는 19페이지입니다. 법령의 요건이죠. 이 법령의 요건이란 것은 법령을 만들기 위한 요건하고 그 만들어진 법령이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요건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각각 법률 행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을 우리는 성립요건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성립요건을 다 갖추면 성립하여 존재하게 되겠죠. 성립한 법령이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요. 이거는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효력요건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효력요건 이렇게 돼요. 법령에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이것부터 먼저 알아두셔야죠. 성립요건은 당의 법령을 성립시키기 위한 요건. 그죠? 그 다음에 효력요건은 뭐예요? 성립 때 존재하는 법령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 즉 권리 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에 이 성립 요건이 만약에 흠결이 있으면 갖추지 않았다면 불성립이 되겠죠. 불성립이니까 법령이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유효냐 무효냐, 유효 무효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불성립의 문제로 끝나버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건은 성립 요건을 다 갖추었으면 성립하게 되고 행위가 존재하게 되죠. 이건 존재하게 돼요. 존재하면 그 존재하고 있는 성립된 법령이가 유효가 되기 위해 요건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갖추지 않았다 라고 하면 효력이 발생할 수 없잖아요. 유효가 아니죠. 유효가 아니면 뭐냐? 무효가 되겠죠. 아니면 우리 민법에 제도를 또 하나 더 만들었어요. 취소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요. 그래서 무효 사유가 되거나 취소 사유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드디어 무효란 말이 나오게 되죠. 즉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그때 무효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취소 사유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그러면 유효란 것은 당사자 원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효라는 의미는 원하는 대로 법령이니까 법령에서 원하는 대로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은 권리나 의무 관계가 이렇게 인정된다는 것이죠. 이게 유효예요. 그럼 무효란 것은 뭐죠? 원하는 대로 권리 의무의 효력이 없다는 거죠. 효력이 없다. 이 말은 권리나 의무 관계가 이게 안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무효란 뜻이에요. 그럼 도대체 취소란 건 뭘까? 자, 여기 우리 공부할 때 미리 정리를 딱 해놓고 가는 게 좋겠죠. 그렇죠? 자, 취소란 건 뭘까? 취소. 취소라는 것은 별도로 꼭 알아둬야 됩니다. 앞으로 취소란 말을 많이 쓸 거거든요. 민법을 공부할 때 취소란 말을 모르면 민법을 공부하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취소라는 것은 자, 민법상에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취소란 말은 이렇게 씁니다. 일단 유효한 법령입니다. 유효한 법령이니까 유효한 행위겠죠. 유효한 행위가 뭐예요? 권리나 의무가 발생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행위 안에 취소 사유가 민법에 정해져 있는 사유가 이 안에 있어요. 그러면 당사자가요. 취소한다고 의사를 표시해요. 자, 우리는 앞에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에 즉 의사표시 한 개로서 행사하는 것이 취소라 했죠.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겠죠. 취소권 행사가. 그러면 취소한다는 의사를 이렇게 하면요. 유효한 행위에 대해서 취소한다라고 해버리면 이때 되면요. 취소되는 순간에 이 유효인 행위가 무효인 행위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자, 유효한 행위가 무효인 행위로 이렇게 바뀌는 제도가 취소라는 제도예요. 이게요. 아주 중요한 제도죠. 소위 말하면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죠?
유효한 행위가 무효가 바뀌어버리니까. 즉 권리 의무 관계에 있던 것이 졸지에 권리도 없다, 의무도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자, 권리 의무가 취소하면 이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한다고 이렇게 행위를 해버리면 이 행위 했죠. 유효한 행위 이때 했죠. 이때 행위한 시점 이때죠. 자, 행위한 시점은 이때고요. 취소한 시점 이때예요. 그럼 취소한 때부터 앞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여기서부터 무효인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무효 효과가 이렇게 과거로 소급해서 이때부터 무효가 아니라 소급해서 이래서요. 이걸 뭐라 하냐?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이렇게 간주해버려요. 간주. 자, 여기에 간주란 말도 또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란 말은 뭐라 했었죠? 처음부터란 말은 소급해서 이렇게 했죠. 소급적으로 무효인 것으로 간주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때부터 무효란 거야, 이때부터. 이때부터 무효란 거야, 이때부터. 이게 취소라는 의미예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취소는요, 유효한 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것으로서 무효가 되는 시점은 이 법령이 할 때부터 여기 취소는 이때 했지만 소급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무효였다. 이때부터 권리 의무가 안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에 권리 의무 이때부터 안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취소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 이게 어렵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간주란 말은 뭐냐? 간주. 뭐 한자 용어는 이렇게 씁니다. 한자 용어는 간주. 이게 씁니다. 자, 이 간주라는 것은요, 간주란 말은 우리 민법의 규정에는요, 규정상으로는 어떻게 썼냐 하면 이렇게 써요. 무엇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규정해 두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효과는 뭐냐? 간주한다는 의미는 뭐냐? 의미. 즉, 무엇으로 본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 여기 A로 본다 이렇게 쓴다면 A로 확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뭔지 모르지만 그걸로 확정해버리는 거예요. A로 확정해 두는 것을 간주라 그래요. 확정해서는 뭐예요? 바꿀 수 없다는 거죠. 바꿀 수가 원칙적으로 없다. 확정해버렸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무효로 본다, 무효로 간주한다 이 말은 무효로 확정해버린다라는 거예요. 뭐가? 법 규정에 의해서, 민법에 의해서요. 사실은 유효였던 것이 무효로 바뀌어가지고 확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그러냐? 이걸 취소라 그래요. 자, 그래서 취소란 말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 취소란 말은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다시피 법에 정해져 있는 취소 사유가 이 유효한 행위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이게요. 그게 뭐냐? 여기 유효 요건, 효력 요건에서 흠결이 발생하는 그 사유마다 무효 사유, 취소 사유가 우리 민법이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공부하는 것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이런 내용을 이제 이해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요, 성립 요건부터 공부해 봅시다. 성립 요건. 암기 사항이기도 하고 요걸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요. 아예 왜 기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기초기 때문에. 자, 성립 요건은요. 우리 교재 보시다시피 19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일반적 성립 요건과 특별 성립 요건으로 두 가지 형태로 성립 요건이 존재하죠. 두 개 다 전부 다 성립 요건이라는 말은 같아요. 즉 법령을 만들기 위해서, 갖추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럼 일반적 성립 요건이라는 것은 뭐냐? 모든 법령행위가 똑같이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요소를 갖추어야 일단 법령행위 형태를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 성립 요건은 뭐냐? 개별적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일반적 성립 요건 외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더 추가되어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특별 성립 요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일반 성립 요건이 중요해요. 여기는 당사자, 이 당사자는
여기에는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당사자.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 당사자. 그 다음에 이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이 행위로부터 달성하려는 의도가 있겠죠. 목적. 그 다음에 목적은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의도 아닙니까? 머릿속에 있어요. 그 목적을 밖으로 드러내는 도구가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의사표시예요. 이 목적이 바로 여기 의사인데요. 의도. 이 의도를 외부에 표시하는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목적을 가지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존재해야 돼. 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 당사자 존재하고 목적 존재하고 의사표시가 다 존재해야 돼. 이렇게 존재해야 일반적으로 법률행위를 성립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성립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개도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법률행위가 불성립. 공식이죠. 공식 그냥.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존재하면 당의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췄으니까 성립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 이 중에 어느 한 개라도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한 개라도 없으면 성립요건이 없으니까 불성립인 부존재가 돼요. 이게 무효다 아니라 무효가 아니야. 불성립이 되는 거야.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외에 특별 성립요건은 뭐냐? 이거 이 외에도 특별한 법률행위는, 특정한 법률행위는 이거 세 가지 외에도 특별한 요소가 추가돼야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혼인이라는 법률행위는, 혼인은요, 혼인은 계약입니다. 신분 계약이에요. 배우자가 되게 되는 의사표시를 서로 주고받아가지고, 서로 주고받으니까 계약이죠. 의사표시를 주고받아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를 받으니까 혼인계약이에요. 근데 이것이요, 우리 민법에 인정되려고 그러면 여기에 혼인계약이에요. 뭐가 포함돼야 되냐면 혼인신고가 있어야 돼요. 요 신고행위가 추가돼야 돼요. 그래야 혼인계약이 성립하게 돼요. 그러면 혼인계약에는 청혼이라는 청약, 승혼이라는 승낙 외에도 혼인신고 요게 들어가야 요게 그래야 혼인이 돼요. 그러면 혼인의 성립 요소에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외에도 신고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뭐예요? 특별 성립 요건. 유언요, 유언행위. 유언자가 있어야 되고, 유언의 내용,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유언의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유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유언, 이게 만들어지면 당사자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목적, 의사표시 외에도 우리 민법에 있는 방식에 따라서 갖춰야 돼. 방식 갖출 것. 이게 추가돼요. 그럼 이건 뭐예요? 유언을 만들기 위한 특별 성립 요건. 이래 되겠죠. 그래서 혼인에서는 신고가 특별 성립 요건, 유언에서는 이 방식이 특별 성립 요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표현을. 자, 이게 성립 요건이에요. 성립 요건. 자, 이때요, 이 성립 요건을 갖추었는지 아니면 못 갖추었는지에 대한 증명은 이걸 입증 책임이라 그래요. 이 입증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것은요, 당의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법률행위가 유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입증 책임을 진다. 그럼 여기 또 이 입증 책임이란 말이 또 뭘까? 그죠? 입증 책임이란 건 입증, 증명을 완성했다. 증명을 완성할 책임. 그러면 증명을 왜 하지? 그래요. 소송을 하게 되면 판사님은 양쪽 주장하는 양 당사자의 말을 한쪽에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한쪽에만 그냥 네 말 맞다, 네 말 맞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당사자가 판사님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판사님을 설득해야 되는 거야. 판사님 내 말이 진실입니다라는 것을 믿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판사를 믿게 할 책임을 뭐라 그러냐? 이걸 입증 책임이라고 그래요. 이게
당의 그 사건을 심사하는 판사, 법관을 신뢰하게 할 책임. 보통 100% 신뢰가 아니라 한 80% 이상. 왜냐하면 판사가 직접 그 내용, 그 행위 당시에 보고 있었는 게 아니니까 말만 듣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사실들을 막 내놓잖아요. 보세요. 내 말 맞죠? 내 말 맞죠? 사실 내 보일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이제 이런 걸 종합해서, 아, 당신 주장하는 게 맞네요. 맞는 것 같으네요. 이런 거죠. 100% 맞다는 말이 아니라 맞는 것 같은데 한 80% 정도 이상은 내가 믿을 수 있겠다. 당신 말을. 이럴 때 뭐라 그러냐? 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사자 주장하는 내용은 증명. 여기서 뭐예요? 이거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누가 증명한다? 그래요. 야, 법령이 만들어서 효력이 발생했잖아요. 할 때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유효 주장한 자.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가면 효력 요건이 있어요. 효력 요건. 유효 요건요. 자, 유효 요건. 이거는 그러면 뭘까? 이것은요, 여기에 성립 요건의 당사자 요거 한 개에 대한 어떠한 요소를 갖췄을 때 당사자가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을까? 또 여기에 성립 요건 중에 목적이 어떤 요소를 갖추었을 때 그 목적이 법령의 내용으로 됐을 때 유효한 법령이 될까? 의사표시가 법령에 들어있잖아요. 이 의사표시가 어떤 요소를 갖추었을 때 의사표시가 유효해서 법령이가 유효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죠? 이 효력 요건, 유효 요건은, 효력 요건, 유효 요건은 이것은 당사자에 관한 효력 요건이 있을 것이고요. 목적에 관한 효력 요건이 있을 거예요. 의사표시에 관한 효력 요건이 있을 거예요. 요소들을 갖추면 당사자 유효, 목적에 이러한 요소를 갖추면 목적이 유효, 의사표시에 이런 요소를 갖추면 의사표시 유효니까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전부 유효한 요소를 갖췄으니까 법령에도 유효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내용으로 정리하느냐? 이것도 역시 이게 일반적 성립 요소니까 이것은 뭐예요? 일반적 성립, 요게 성립 요소에 따르는 효력 요건이다 하겠죠? 여기에 있는 것이 효력 요건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효력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일반적 성립 요건의 요소들에 대한 요소니까 일반적 효력 요건이라고 그래요. 여기 있는 거예요. 일반적 효력 요건. 자, 그러면 당사자한테는 뭐를 필요로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학자들이 연구하니까 당사자는 그 사람은 능력을 갖추어야 유효한 법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능력을 갖출 것. 당사자에 대한 효력 요건은 능력을 갖추라. 그 다음에 목적. 법령의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확정, 실현 가능해야 되고, 가능, 대한민국 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요. 적법한 목적이어야 되고, 적법, 그리고 사회적으로 용납, 용인, 허용될 수 있는 목적이어야 한다. 사회 일반인들이 야, 그런 목적은 괜찮아 라고 받아들일 만한 것이 한다. 이걸 뭐라 그러냐? 사회적 타당성이라 그래요. 사회적 타당성을 줄여서 그냥 타당성 쓸게요. 그러면 뭐냐? 목적이란 것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 있는 이 네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춰야 돼. 확정할 수 있다, 실현 가능하다, 적법하다,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타당한 것이 한다.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추면 목적이 유효한 요소를 갖췄기 때문에 법령에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표시는요? 의사표시는 이건 좀 설명은 좀 필요하겠는데, 의사표시 이게 한 단어예요. 그런데 한 단어인데 어떻게 조합이 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의사란 것은, 요 의사란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결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내용이 의사죠. 그래서 요 의사란 것은 이것은 내부에 있는 거예요.
내부에 있는 거. 다른 말 하면 내면에 있는 거야. 내면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주관적이죠. 주관적이에요. 그런데 표시는 뭐냐? 표시는 표시 행위를 말해요. 사실은 표시 행위. 그럼 표시 행위는 뭐예요? 이 내면에 있는 의사를 외부에 드러내는 거죠. 외부에. 그러니까 외면의 내용이 외면. 그러다 보니 이거는 뭐예요? 외면에 나오는 표시행위니까 누구든지 볼 수 있잖아. 그게 보통 사람 누구든지 볼 수 있으니까 뭐야? 객관적이죠.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이라 그래요. 이것이 합쳐져서 의사표시라 그래요. 하나의 의사표시. 예? 의사표시. 그러면 결국 뭐예요? 한 사람의 의사를 결정해서 외부에 표시하는 과정을 전부 의사표시라 그러죠. 내 마음속에 머리에 의해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의도를 확정한 다음에 권리 의무를 만들어낼 의도를 가지고 확정한 다음에 그것을 밖에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해 나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의사표시예요. 이것을 하나의 단어로 한 거죠.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돼요? 마음먹은 내용대로 그대로 표시행위가 되겠죠. 그렇죠? 내 마음속에 A 토지를 10억에 팔아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 상대방한테 말이죠. 야, 내 A 토지 10억에 살래? 내가 팔게 라고 표시해야 되잖아요. 언제나요. 마음먹은 의사대로 일치되게 의사표시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 내면에 있는 의사와 외부에 표시하는 표시 행위가 그대로 일치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첫 번째. 그래야 의사표시가 유효가 될 수 있다. 일치.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일치했더라도요. 사기를 당한 상태에서 내 토지를 A 토지를 10억에 팔아야지 맘먹고 야, 내 토지 A 토지를 10억에 살래? 라고 표시했어요. 그럼 마음먹은 대로 표시했잖아. 일치되게.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내가 쏙지 않았으면 팔지 않았을 거야. 이런 의사결정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표시해도 안 했을 거야. 의리라는 사람이 나를 속였기 때문에 내가 속아서 10억을 팔아야지 마음을 먹고 표시했다 이 말이야.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이 표시가 다른 사람 외부로부터 내가 속았어. 그래서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일치된 대로 했다. 또는 상대방이 겁을 주니까 강박을 해서 겁을 주니까 내가 겁이 나서 에이 그러면 겁나니까 안 하면 내가 얻어맞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냥 10억에 팔아버리자. 그래 A 토지 팔자. 마음먹고 그래 그러면 A 토지 사라. 10억 팔게. 이렇게 되면 마음먹은 의사와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는 일치하죠. 일치하는데 왜 했어요? 상대방의 강박 행위에서 공포심이나 겁이 나기 때문에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했잖아. 자, 사기로 인해서 의사 표시하거나 강박 때문에 의사 표시한 경우에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는 하지만 그 내용의 형성 과정에 외부의 부당한 이 사기 강박이라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의사 표시는 온전한 의사 표시가 아니다. 그죠? 이걸 뭐라 그러냐? 하자 있는 의사 표시라 그래요. 그러면 하자가 없는 사기나 강박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해서 외부에 일치한 내용으로 표시했다면 그때는 유효하잖아요.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예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데 뭐가 없어야 되냐? 사기, 강박 이런 사실이 그 사람한테 없어야 돼. 그런 당한 일이 없어야 돼. 그래서 사기나 강박이 없는 상태일 것. 그죠? 없는 상태로 의사 표시가 일치하겠지. 그래서 의사 표시가 일치한 상태가 사기 강박 없는 상태로 이루어졌을 때 그 의사 표시가 유효하고 따라서 법령에도 유효다. 이렇게 확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결국은 법령의 효력 요건, 법령의가 유효되기 위한 요건에는 결국은 여기에 있는 이런 일반적 효력 요건 요소를 다 갖춰야 돼. 당사자한테는 능력을 갖춘 상태여야 되고 목적 안에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갖춘 목적이어야 되고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뿐만 아니라
사이강박도 없는 상태로, 즉 사이강박이 있는 것을 우리는 하자라 그래. 하자. 그러면 하자가 없는 상태로 의사 표시가 일치되도록 이루어졌을 때 드디어 당의 법령에는 유효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다 갖춰야 되죠. 이 내용, 그죠? 이 내용이 다 갖추어졌을 때 유효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자,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는 일반적 효력 요건이라고 그래요. 근데 특별 효력 요건도 있죠. 그 밑에 보니까 특별 효력 요건이라는 것은 특정된 법률행, 특별한 법령행위에는 이 외에도 별도의 요소가 추가되어야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게 있어요. 예컨대 대리행위라는 법률행위의 경우, 대리행위라는 대리인이 한 법령이, 이 법령에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존재해야, 그래야 이 대리행위가 유효한 대리행위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리권이 없으면 뭐야? 대리행위는 유효가 될 수 없지. 그러면 결국은 대리권 존재라는 것은 효력 요건, 유효권이네. 어디에서? 대리행위라는 법령에서는 대리권이 존재해야 유효한 법령이다. 물론 여기 있는 건 다 전제를 했어. 이걸 전제로 해서 이 요소를 갖추고 난 뒤에 이것까지도 갖추어야 이 대리행위는 유효한 대리행위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대리행위에서의 대리권의 존재는 특별 효력 요건이다. 그죠?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될 게 뭐냐? 앞으로 공부해야 될 게, 만약에 당사자한테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지. 만약에 목적에 확정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지. 만약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 목적이 대한민국의 법 규정에 위반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법 규정의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하였으나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목적이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또 의사표시가 존재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봤더니만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또 의사표시가 존재하는데 의사표시는 일치해. 표의자의 의사와 밖으로 드러나는 표시행위가 일치해. 그런데 외부로부터 사기를 받아서 외부로부터 강박을 당해서 의사표시했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각각. 그래서 이 요건이 흠결되었을 때 우리는 아까 뭐라 했어요? 바로 이거 했잖아요. 그죠?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유효가 아니니까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요소 중에 어떤 요소가 흠결됐다, 없다라고 하면,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면 무효인 법령행위가 되거나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법령행위가 된다 이 말이야. 여기에요. 지금 그걸 이제 앞으로 하나씩 공부하는 거예요. 즉 능력의 의미가 어떤 거냐. 그 의미가 이런 거라면, 그러한 능력이 없다면 법 효과는 무효냐, 취소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유효로 인정이 되냐, 이렇게 공부하겠죠. 그런 내용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또 확정 가능 적법 사회 타당성이란 것은 어떤 의미인가,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그걸 배운 다음에 그러면 이게 갖추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무효로 할 거냐, 취소할 사유로 할 거냐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의사표시 일치하고 하자가 없으면 유효로 하면 되겠는데, 의사표시가 불일치한 경우는 과연 어떤 형태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면서 그 불일치한 의사표시 효과를 유효로 할 거냐, 무효로 할 거냐, 취소할 거냐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이강박 있는 의사표시일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거 무효로 해야 되냐, 취소해야 될 거냐, 이걸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다. 그죠? 이게 이제 효력 요건에 관한 공부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 시험 보면은, 시험에서는요, 여기서 민법 총칙에서 한 10문제가 출제됩니다. 민법 총칙에서 10문제 출제되는데, 여기서 사실은 한 6, 7가지,
6개 내지 7개 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거의 다 나온다고 보면 되죠. 그죠? 여기에서 대부분 다 나온다고 보면 돼요. 이게. 물론 보세요. 이것도 대리제도도 뭐예요? 유효요건 아니에요. 집어넣으면 대리권 존재라는 여기에 들어가면 대리행위에 관한 유효요건 아닙니까? 유효요건. 무권 대리니, 표현 대리니, 유권 대리니 하는 것은 그 내용의 의미를 이해한 다음에 그러한 유권 대릴 때 어떤 효과 부여하고 무권 대릴 때 어떻게 처리하고 표현 대릴 때 어떻게 처리할까? 결국은 이 문제 안에 효력요건이에요. 대리제도도. 또 뒤에 가면 우리 시험 보면 마지막 부분에 민법 총칙의 마지막 부분에는 뭐냐면 조건부 법령이, 기한부 법령이를 배웁니다. 법령이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법령이에 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 그걸 우리는 조건부 법령이, 기한부 법령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이 법령이에 조건이나 기한에 의해서 효력이 제한되거든요. 이 법령의 효력 발생을 제한하는 게 조건이나 기한이에요. 나중에 그거 배웁니다. 그때 조건 기한의 성취 여부에 따라서 이 행위, 법령의 효력이 발생이나 소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조건 기한도 결국 뭐예요? 여기에 있는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이런 것들이 효력 요건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민법 총칙에 있는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내용은 효력 요건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는 거다 이거죠. 결국은요. 그래서 이 내용의 의미를 왜 이것을 이렇게 요 부분만 지금 하나를 때려서 공부하냐면 강의하고 있냐면 바로 이 내용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이해하시라는 거죠. 의미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20페이지에 보면 그런 내용을 그 하단에 표를 만들어서 다 정리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 해야죠. 성립요건의 입증 책임은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할 책임을 진다라고 했어요. 그죠? 성립요건. 그러면 효력요건, 유효요건의 입증 책임은 누굴까? 이것도 같이 알아놔야겠네요. 그죠? 증명해야 될 책임, 법관을 설득해야 될 책임 누구한테 있을까? 이거는요, 이것은 무효를 주장한 사람, 효력을 부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겠죠? 무효를 주장한 사람. 이 사람이 증명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무효를 주장한 사람이니까 법률관계 효력을 발생 안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야, 이 요건을 안 갖췄습니다, 판사님. 이렇게 입증하는 거예요. 효력 요건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라는 내용을 이 무효를 주장한 사람이 증명해서 자기 의무를 면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의무 면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무효 주장자가 효력 요건에 관하여 증명한다. 이 말은 효력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입증 책임이에요. 그래서 성립 요건의 입증 책임은 유효를 주장한 사람이 입증해야 되고, 효력 요건의 입증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져요. 이렇게요. 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총 정리하면 되겠다. 이걸 우리 교재에는요, 20페이지에 보시면 그 하단에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그 표로 해놨죠. 거기에 1번에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 해놨죠. 여기는 지금 막 정리한 것입니다. 그 앞에 뭐 판례 태도인 법률 요건 분류설에 의하면 이걸 몰라도 되고요. 요 결론 부분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성립 요건에 대해서는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리고 효력 요건에 관해서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각각 입증 책임을 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에 당사자 능력의 흠결이 있는 경우, 자, 요것은 다음 시간에요. 요 효력 요건을 하나씩 하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한 경기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할게요. 하나씩 합니다. 앞으로 공부하는 문제.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